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소를 잡아 얻은 맷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 어머니가 10살 정도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하였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만을 생각하였지요. 그런 생각 끝에 남편의 맷자리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얘야, 남들은 집에 돈이 많으니 육지에 나가서 유명한 쥐간을 모셔다가 맷자리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힘 닿는 데까지 알아봐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아직 철 없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소홀해 서야 되겠느냐? 어머니가 다그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잘 아는 쥐간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 건넌 마을에 강훈장이란 이가 맷자리를 잘 본다고 하는데 그분이라도 모셔다가 아버지 모실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아무데나 묻었던 것입니다. 홀몸인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네가 가서 사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 마을로 보내어 강훈장이라는 분을 모셔오도록 하였지요. 10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으나 어머니 간곡한 말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훈장이라는 직관을 청해 드리게 되었지요.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지 않고 돼지우리와 외양간을 한동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데리고 온 아이에게 얘야, 저 소를 잡으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거라 하였지요. 그 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들의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얻어다 기르는 소였지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 하니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소가 없습니다. 저 소는 외삼촌 댁에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때 부엌에서 일을 보던 어머니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다가 아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들였지요. 얘야,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는 외삼촌네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강훈장에게 소를 잡겠다는 말을 전하였지요. 그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고 사정을 하였지요. 동생아, 딱한 사정이 있어 왔어. 누님, 무슨 일입니까? 매부의 맷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직원 어른을 청해 왔는데 글쎄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생은 누님의 말을 곧 알아들었지요.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지요.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정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친정 동생이 소를 잡는 백정을 데리고 누님네 집에 나타났지요. 그러고는 소를 잡았습니다. 강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없이 대접만 받았지요. 외짜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 한 마리를 혼자서 몽땅 먹어치우고 나더니 어서 들에 나갈 채비를 차리게 하고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섰지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앞장서서 한참이나 한라산으로 올라가다가 소 100마리는 얻을 곳이야.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게든 소 99마리는 부릴 것이야. 하며 한 곳을 정해주더니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는 그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강훈장의 말대로 100여 마리의 소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 양반의 말 타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양반이 하나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 됨됨이가 아주 못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꽤나 귀찮게 하였지요. 걸핏하면 멀쩡한 양민을 불러다가 제 집 굳은 일을 시키지를 않나 남의 집 제사에 밤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많이 하였답니다. 게다가 자기 땅을 부쳐먹는 사람들을 어지간히 괴롭혀왔지요. 이쯤 되니 동네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겼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간다고 나섰답니다. 그러니 그 양반 집에서 제일 배포 좋고 능청스러운 머슴이 견마잡이로 따라가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머슴을 데리고 말을 타고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지요. 가면서도 이 양반은 잔소리가 입에 붙었답니다. 자기는 말을 타고 편히 가면서 머슴은 고삐를 잡고 걸어갔건만 말을 빨리 끄네 천천히 끄네 머슴의 걸음이 빠르네 늦네 그저 온종일 구박이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머슴은 입을 딱 다물고 갔답니다. 그렇게 가다가 산길에 딱 접어들어서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니 마님 그만하면 말을 실컷 하셨으니 이제 쇳내와 바꿔 탑시다요. 양반이 들어보니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상전이고 머슴은 누가 뭐래도 머슴인데 말을 바꿔 타자니 그게 말이나 되나 싶었답니다. 이놈아, 네가 정녕 미친 게로구나. 머슴놈이 무슨 말을 타? 그리고 네 놈이 말을 타면 나는 어쩌라고? 쇳내가 말을 타면 마님이야 당연히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셔야지요. 뭐라고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하였구나. 그래, 나더러 견마잡이가 되라는 말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요. 이쯤 되니 양반 속이 거꾸로 뒤집혔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머슴은 그러거나 말거나 말을 딱 멈추어 놓았답니다. 마님이 못 내리시겠다면 쇳내가 도와드립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양반을 달랑 들어 땅에 내려놓았지요. 힘으로야 머슴을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혼자서 길길이 뛰어도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놓고 머슴은 태연하게
말을 타고 갔지요. 저걸 놓칠 수도 없고 해서 양반은 길을 쓰고 말 뒤를 따라 갔답니다. 이놈, 이 오라질 놈 같으니라고 어디 이 산만 넘어봐라 하면서 이를 갈며 따라가는데 정작 산을 딱 넘으니 머슴이 제 발로 말에서 뛰어내려서는 이제 마님이 타실 차례입니다요 하면서 양반을 들어 올려 말에 태웠답니다. 이제부터는 평지라 민가도 있을 테고 오가는 사람도 많을 테니 머슴이 그걸 다 알고 하는 짓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니 양반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이것 보게 동네 사람들 이놈을 잡아다 관가에 데려가게 이놈이 글쎄 내 말을 빼앗아 타고 왔다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걸 보고 머슴이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우리 마님께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 보니 더위를 드신 모양입니다요. 하니 모두 머슴의 말을 믿었지요. 그래 놓고 또 말이 인적 없는 곳에 접어들면 양반을 드러내리고 자기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양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걷기 힘든 산길에서는 머슴이 말을 타고 힘이 덜 드는 평지에서는 양반이 말을 타고 서울까지 갔답니다. 서울 가서 구경을 잘하고 내려올 때는 또 말을 번갈아 타고 내려왔지요. 나중에는 양반도 아예 체념하고 말이 산길로 접어들면 제 발로 말에서 내리더란 말입니다. 머슴도 말만 바꾸어 탔을 뿐 다른 일에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시중을 잘 드니 탈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드디어 동네에까지 다 왔지요. 동네에 들어가기 전 양반이 그나저나 동네 사람들 듣는 데서 말 바꿔 탔단 얘기일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하였지요. 견마잡이 머슴에게 말을 뺏겼다고 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그런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저만 망신살이 뻗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마님. 거짓말 잘하는 군인. 옛날 제주도에 성이 변시인 군졸이 살았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고 불렀지요. 일은 그리 잘하지 못했으나 말솜씨가 뛰어났답니다. 어찌나 말솜씨가 좋은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로 슬쩍 잘 넘겼지요. 어느 날 변서방은 급한 일이 생겨 제주성으로 바삐 가고 있었답니다. 밭을 매던 농부들이 반은 농담으로 물었어요. 변서방 어딜 가는데 그렇게 급히 가나? 똥이 마려운가? 일이 있어서요. 일은 무슨 일? 얘기 하나 해주고 가게나? 농부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답니다. 변서방은 못 들은 척하며 그냥 지나치려 하였지요. 그러자 짓궂은 농부가 약을 올리는 투로 빈정대며 말하였어요. 말하면 세금이 나오냐? 아니면 네 혓바닥이 잘라지기라도 하는 것이야? 변서방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또 한 농부가 한마디 하였지요. 정할 얘기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좋아. 넌 거짓말 박사 아니냐? 변서방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바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난 아주 바쁘단 말이오. 김을 매던 농부들이 모두 변서방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바쁘긴 뭐가 바쁜 것이야? 어디 원님이 자네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 한단 말인가? 변서방은 뜬금없이 농부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이 사람 이거 지금 제정신인가? 보다시피 밭을 메고 있질 않나? 변서방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밭을 맬 정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오? 농부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 외놈들이 배를 타고 서귀포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오. 전 어서 가서 제주성에 알려야 한단 말입니다. 변서방이 말을 마치고 가려 하자 농부들이 변서방에게 달려왔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게나. 외놈이 쳐들어와. 지금 난리라고요. 변서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농부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들은 난리가 났다며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피하였어요. 변서방은 이 모습을 보고는 혼자서 씩 웃었답니다. 저 자식들 속아 넘어가기는. 변서방의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서귀포를 지키는 군조의 방장이 변서방을 몹시 못살게 굴었지요. 꾀가 많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변서방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큰코 다칠 것 같아 닥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변서방은 방장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였지요. 어느 날 방장은 변서방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참나무로 만든 새 쟁기를 제주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갖다 달라고 하였지요. 변서방은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싫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변서방은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어요. 참, 변서방은 우리 집을 모르지. 제주성에서 제일 큰 집이 우리 집이야. 방장은 변서방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을 뻐기려고 허풍을 떨었던 것입니다. 변서방은 무거운 쟁기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방장을 골탕 먹일까 하고 생각하였지요. 옳지, 이게 새 쟁기렸다. 그렇다면 뇌물로 받은 것이 틀림없지. 게다가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도지사의 엄명이 있었지. 변서방의 생각이 슬슬 풀렸답니다. 변서방은 방장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제주 도지사가 일하는 동원으로 갔답니다. 변서방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동원의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어느 놈인데 함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야. 소인은 서귀포에서 온 군졸인데 저희 방장이 이 쟁기를 이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변서방이 지고 온 쟁기를 보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 것이야? 변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능청을 떨며 말하였답니다. 여기가 조방장 댁이 아닙니까? 뭐라고? 조방장 집이냐고? 포졸은 어이가 없었어요. 네, 저희 조방장 나리께서 제주성 안에서 제일 큰 집이 자기 집이라 하셨거든요. 여기는 도지사께서 계시는 동원이란 말이다. 변서방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하였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제일 큰 집에 선물 받은 것을 갖다 주라기에 그만. 뭐라고? 선물? 방장 주제에 저런 큰 선물을 받다니. 저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포졸들은 변서방을 도지사 앞으로 끌고 갔답니다. 제주도지사는 변서방에게 쟁기에 대해 물었지요.
그러자 변서방은 말을 보태어 그럴듯하게 말하였어요. 변서방의 말을 들은 도지사는 아랫사람에게 명을 내렸지요. 서귀포 조방장은 서귀포를 지키지 않고 뇌물을 받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모양이구나. 베지 말라는 참나무를 베는 것을 내버려 두고 선물까지 받다니 이놈을 혼내줘야겠어. 그것 참 고소하다. 변서방은 겁먹은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조방장은 거짓말 잘하는 변서방의 혓바닥 때문에 당장 방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새 장수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대장간이 있었지요. 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는 아주 이름난 대장장이었답니다. 평생을 온갖 연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칼, 창 등 무기도 수없이 만들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무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기를 원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이들을 위해 칼과 창을 많이 만들어 주었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공들여 만든 보검이 있었어요. 이 보검은 손에 쥐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고 눈부신 빛을 내뿜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적들도 이 보검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지요. 보검이 내는 소리에 온몸이 떨려 옴짝달싹을 못하고 보검이 내뿜는 푸른 빛에 눈도 뜨지 못하였답니다. 이 보검만 있으면 누구나 전쟁터에 나가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젊은 장수에게 보검을 내주었어요. 그러면 장수는 보검을 들고 나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얻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젊은 장수들은 너도 나도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보검을 얻어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보검을 얻으려고 할아버지 대장간으로 몰려왔답니다. 어느 가을날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대장간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큰 젊은이였답니다. 할아버지, 못된 왜구들이 우리나라 바닷가로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다부진 장수는 중부 지방에서 온 최장수였답니다. 잘 오셨소. 외적을 모두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오. 그 다음에는 은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할아버지 대장간에 도착하였지요. 키가 아주 크고 번개처럼 빠른 젊은이였답니다. 할아버지, 왜구들을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이 장수는 남쪽 지방에서 온 나장수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나장수도 반겼지요. 잘 오셨소. 그대의 말만 들어도 든든하오.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장수가 대장간에 들이닥쳤답니다. 덩치도 작고 키도 보통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이였지요. 할아버지, 왜구들이 다시는 우리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갑옷 대신 배옷을 입고 무명 머리띠를 두른 이 소박한 장수는
북쪽 두메 산골에서 온 박장수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박장수도 반겼지요. 제발 왜구들이 우리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주시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새 장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이를 어쩐다. 다들 훌륭한데 보검은 하나뿐이니?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은 셋인데 보검은 하나뿐이요. 시합을 하여 이긴 장수에게 보검을 맡기도록 하겠소.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새 장수는 이튿날 말을 타고 고갯마루에 모였답니다. 보검을 맡길 장수를 뽑는다는 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답니다. 이 화살로 짐승을 잡아오시오. 새 장수는 숲속으로 흩어졌지요. 잠시 뒤 최장수가 말에 멧돼지 한 마리를 싣고 나타났습니다. 구경꾼들은 멧돼지를 보고 한마디씩 하였지요. 사냥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 장수가 보검을 차지하겠어. 이에 뒤질세라 나장수가 큰 곰 한 마리를 잡아왔답니다. 화살한 대로 어떻게 큰 곰을 잡았지? 저 정도 실력이라면 보검의 주인이 되겠어.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두 장수가 잡아온 짐승들을 살펴보고 최장수와 나장수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내가 준 화살로 이 짐승을 잡았소? 최장수와 나장수는 똑같이 대답을 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박장수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사냥을 못하였는지 빈손이었어요. 저 장수는 산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봐. 저 장수는 보검을 받기 힘들겠어. 구경꾼들은 박장수를 측은하다는 듯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새 장수를 불러 모아 부싯돌을 나누어 주며 말했답니다. 한 가지 시합을 더 하겠소. 봉우리를 하나씩 맡아 꼭대기에 뛰어올라 불을 피워 올리는 것이요. 반드시 지금 나누어준 부싯돌로 불을 지펴야 하오. 최장수는 왼쪽 봉우리, 나장수는 가운데 봉우리, 박장수는 오른쪽 봉우리를 맡았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새 장수는 자기가 맡은 봉우리를 향해 말을 달렸지요. 이 시합은 누가 먼저 봉우리에 올라 불을 피워 올리는지 겨루는 것이었어요. 잠시 뒤 나장수가 맡은 가운데 봉우리에서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구경꾼들은 불길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지요. 최장수도 나장수에 뒤지지 않았답니다. 간발의 차이로 왼쪽 봉우리에도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러나 오른쪽 봉우리에서는 불길이 치솟지 않았답니다. 나장수와 최장수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돌아올 때까지도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두 장수에게 물었답니다. 나장수, 최장수, 내가 준 부싯돌로 불을 지폈소? 두 장수가 동시에 대답하였지요. 예, 물론이지요. 박장수가 돌아온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보검을 받을 장수를 발표하겠소. 그는 바로 박장수요. 구경꾼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장수는 사냥도 못하고 불도 피워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항의하자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말하였어요. 나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잘 싸우리라 믿고 있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일부러 화살에 가짜 활촉을 꽂고 부싯돌도 불을 피우지 못하는 막도를 준비하였지요. 이 두 가지 시합으로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았소.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말에 최장수와 나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보검은 박장수가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바닷마을 꽃분 아가씨. 옛날 어느 바닷가에 꽃분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엔 꽃분이가 물 귀신에게 시집을 간다네. 꽃분이가 괴물에게 잡아먹히면 꽃분이 아버지는 누구랑 살까? 바닷마을에 사는 꽃분이 이야기로 뒤숭숭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안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골라서 물 귀신에게 바쳤지요. 바닷마을 사람들이 물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괴물은 머리가 둘 달린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바닷마을에 찾아와서 처녀 한 사람씩을 잡아먹고 돌아갔지요. 물귀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무기의 심술로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꽃분이 네가 물귀신의 제물이 되다니. 꽃분이의 아버지는 꽃분이를 붙들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슬퍼 마셔요. 물귀신의 밥이 된 처녀들이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을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푸대접하진 않겠지요. 꽃분이는 늙은 아버지를 위로했답니다. 제삿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바닷마을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바닷가 넓은 모래밭에는 제단이 높이 만들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제사 준비에 바빴지요. 제삿날을 울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하며 바닷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꽃분이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제단 위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꽃분이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 같았답니다. 꽃분아, 늙은 아비를 혼자 두고 너는 어디를 가는 것이야? 가슴을 찢는 듯한 꽃분이의 아버지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 웁시다. 물귀신님이 눈물을 보고 노발대발하시면 제사를 지내도 소용이 없으니 눈물을 닦고 제사를 지냅시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제단 앞에 꿇어 앉았지요. 꽃분이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갔답니다. 마을 청년들은 꽹가리를 치고 마을 처녀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맴돌면서 춤을 추었지요. 제단 위로 올라간 꽃분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답니다. 그것은 물귀신 이무기를 부르는 손짓이었지요. 사흘 동안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물귀신을 부르면 물귀신은 사흘째 되는 날 밤중에 나타나서 제물로 바친 처녀를 잡아먹었어요. 손수건을 흔들던 꽃분이는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바다로 나간 고깃배가 없는데 웬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을까? 꽃분이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닷가를 향해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위에는 하얀 깃발이 펄럭이고 배 안에는 많은 군사들이 타고 있었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동쪽 나라의 왕자인데 서쪽 나라를 쳐부수러 가는 길이요. 남쪽 바다를 지나가다 보니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진과 장구 소리가 들리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왔소. 무슨 일이요? 왕자는 이상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서 말하였어요. 왕자님, 우리들은 지금 물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닷마을 촌장은 왕자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흉악한 물귀신에게 내주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내가 물귀신의 목을 잘라 놓을 테니 두고 보시오. 용감한 왕자님은 긴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리 내려오시오. 내가 대신 제단 위에 올라가서 괴물을 기다리겠소. 왕자는 꽃분이처럼 빨간 치마와 노랑 저고리로 갈아입고 제단 위로 올라갔지요. 왕자는 칼 2개를 치마폭 속에 감추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물 귀신이 나오는 사흘째의 밤이 왔지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바닷물은 산 더미처럼 출렁거렸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괴상망측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머리가 2개 달린 커다란 이무기가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면서 꽃분이처럼 꾸미고 앉아있는 왕자님 앞으로 다가왔지요. 나는 동쪽의 왕자다. 내 칼을 받아라. 왕자는 칼을 뽑아들고 괴물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왕자의 칼을 맞은 물귀신 이무기는 머리 1개를 제단 위에 떨어뜨린 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어요. 이놈, 동쪽 나라 왕자놈아, 두고 보아라. 내가 네놈에게 원수를 꼭 갚으리라. 이무기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떠들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목이 터지도록 왕자님 만세를 외쳤지요. 왕자님, 우리 딸 꽃분이를 살려주신 왕자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꽃분이의 아버지는 왕자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꽃분 아가씨를 제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자님 뜻대로 하십시오. 왕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꽃분이와 약혼을 하였어요. 다음 날 날이 밝았답니다. 꽃분 아가씨, 나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하오. 서쪽 나라를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를 데리러 오겠으니 기다려 주시오. 왕자님, 제 걱정은 마시고 싸움에서 이기셔야 해요. 왕자와 꽃분이는 슬픈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소. 내가 전쟁에 이기면 배 위에 하얀 깃발을 달 것이고 만일 내가 전쟁에 지면 붉은 깃발을 달겠소. 왕자님, 꼭 이기셔야 해요. 돌아오실 때에는 하얀 깃발을 달고 오셔요. 저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왕자님이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나는 100일이 되는 날 꼭 돌아오겠소. 왕자는 푸른 물결을 헤치면서 멀리 떠나갔답니다. 왕자가 서쪽 나라로 떠난 뒤 꽃분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왕자가 탄 배가 하얀 깃발을 달고 돌아오기를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꽃분이는 왕자님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습니다. 왕자가 서쪽 나라로 간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빨리 배를 바닷마을로 몰아라. 전쟁에서 이긴 왕자는 꽃분이가 기다리는 바닷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 위에는 하얀 깃발이 춤을 추듯이 휘날리고 있었답니다. 꽃분 아가씨는 지금쯤 얼마나 예뻐졌을까? 왕자님의 가슴은 꽃분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왕자님, 이상한 괴물이 배 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왕자는 칼을 뽑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목이 하나 잘린 이무기 괴물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어린 왕자놈아, 너를 잡아먹으러 왔느니라. 이무기 괴물은 피를 뿌리면서 덤벼들었답니다. 왕자와 괴물은 큰 싸움을 벌였어요. 하나 남은 괴물의 목이 배 위로 뚝 떨어졌답니다. 이무기 괴물이 죽었구나. 병사들은 이무기의 머리를 깃봉에다 달거라. 꽃분 아가씨에게 자랑을 할 것이니. 병사들은 죽은 이무기의 머리를 하얀 깃발이 펄럭이는 깃봉 아래에다 매달았어요. 괴물을 죽인 왕자는 의기양양하여 바닷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배 안에 있는 동안 괴물의 머리에서는 빨간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깃발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배가 온다. 왕자님이 오셔. 왕자님이 오셔. 바닷가에 모여서 왕자를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평선에 나타난 배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꽃분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기뻤어요. 꽃분이는 목이 터지도록 왕자를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왕자가 탄 배가 바닷가로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배를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배 위에서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왕자님은 하얀 깃발을 달고 오신다고 했는데 꽃분이는 깃발을 보고 또 보았지만 배 위에는 붉은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꽃분이는 빨간 피를 하얀 모래밭에 쏟고 죽어버렸습니다. 꽃분 아가씨, 내가 돌아왔소.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나는 서쪽 나라도 쳐부수고 괴물도 죽이고 돌아왔소. 왕자는 꽃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다가 타고 온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하얀 깃발이 괴물의 피로 붉은 깃발이 되었구나. 왕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지요. 왕자는 꽃분이를 바닷가 언덕 위에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꽃분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지요. 이 꽃은 꽃분 아가씨의 넋이야. 100일 동안 바닷가에 나와서 왕자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꽃분 아가씨의 넋이지. 마을 사람들은 100일 동안 왕자를 기다리다 붉은 깃발을 보고 죽은 꽃분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 나온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형과 가난뱅이 동생이 살았답니다. 형은 밤낮으로 아버지 일을 도맡아 재산이 불어났다고 주위 사람에게 자랑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동생에겐 조금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형과 동생을 모두 흉보며 수군거렸지요. 형이 얼마나 못했으면 동생에게 쌀 한 톨 안 나눠줄까?
아이고, 동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형에게 콩 하나 못 얻어먹을까.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은 꾀를 내어 형을 찾아갔지요. 이렇게 일찍 네가 웬일이야? 형님, 글쎄 간밤에 제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아니 그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더냐? 얼마 못 드셨는지 바짝 여위셔서 꼭 병자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못 드셨단 말이야. 형이 깜짝 놀라 물으니 동생은 더욱 가슴 아픈 듯 말했어요. 예,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지요. 네 형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동생인 너는 굶기를 밥 먹듯 하니 내가 어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느냐.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형을 찾아가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네 몫으로 남겨준 재산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말입니다.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능청스럽게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아버님께선 저에게도 당부를 하셨어요. 너는 항상 형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 내게 불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뿐인 형을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여라. 이러셨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 당장 아버지가 동생 몫으로 물려주셨던 땅 문서들을 내주었어요. 동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땅 문서를 보여주었지요. 그동안 저희 형님을 제 형제도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라고 흉보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동안 제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 어려 헛되이 있을까 걱정돼서였다 하시며 이렇게 땅 문서들을 내주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땅 문서를 보고는 너도 나도 칭찬을 하였지요. 자네 형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네. 자네도 이제부턴 그런 둘도 없는 형님을 잘 모시게나. 매일 흉보며 욕하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하자 형은 좋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어쩐지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였지요. 가만히 있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지만 그건 진짜인지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 동생 꾀에 넘어가 공연히 땅 문서만 뺏겼구나. 아유, 아까워라.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오지? 형은 당장 가서 동생 팔이라도 비틀어 땅 문서를 뺏어오고 싶었지만 이미 착한 형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날 일찍 동생을 찾아갔답니다. 아니 형님께서 이렇게 일찍 웬일이십니까? 간밤에 아버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예? 아버님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내게 말씀하셨지. 지난번 내가 네 동생에게 말을 잘못한 것 같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모시는 장손이니 네가 재산이 많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동생을 찾아가 네 동생에게 준 땅 문서를 도로 찾아오너라 하시더구나.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동생은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한바탕 웃으며 말하였어요. 형님, 지난번 제가 쓴 방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봄날 꿈은 믿지 못할 개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준 땅 문서를 도로 뺏으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행여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그동안 좋게 났던 소문만 나빠질 것이니 그런 말씀 마시고 오신 김에 아침 진지나 드시고 가십시오. 능청스러운 동생의 말에 형은 너무 기가 막혀 너털 웃음을 웃었답니다. 네 꿈만 진짜 꿈이고 내 꿈은 개꿈이란 말이야. 너는 꿈 이야기로 재산을 얻고 나는 꿈 이야기로 위신만 잃었구나. 이런 고얀 녀석. 이젠 나에게 꿈 얘긴 다시 꺼내지도 말거라. 그 후 동생은 형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형을 잘 섬겼고 형도 소문처럼 우애 있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이지함. 이지함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큰 선비였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였어요. 내가 백리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바꾸며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려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56세의 나이에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현감이 임지에 부임할 때에는 말을 타고 사람들을 거느린 채 떠들썩하게 행차하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혼자서 포천 관악까지 걸어서 관속들을 놀라게 하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관속들이 신임 사또를 위해 음식을 차려 올렸는데 이지함은 한동안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잔들은 뜰하게 엎드려 아뢰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고을에는 특산물이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잔들은 잠시 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다시 상을 올렸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이번에도 진수성찬을 바라보기만 할 뿐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지함이 또 이렇게 말하자 아잔들은 벌벌 떨며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이때 이지함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백성들은 생활이 어렵고 고달파서 음식을 상 위에 차리는 것도 싫어하지. 그런데 진수성찬이라니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잡곡 한 그릇과 나물국 한 대접을 얹어 오너라. 이지함은 음식을 가져오자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 날 이지함은 포천 고을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말린 나물로 죽을 쓰게 하여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아 먹은 것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지함만은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답니다. 이지함이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일대를 사찰하는 것이었지요. 비가 많이 오면 임진강이 넘치겠구나. 제방공사를 서둘러야겠어. 이지함의 명령으로 곧바로 제방공사를 벌였지요. 그리하여 그의 여름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이듬해 포천 현감을 스스로 그만두었답니다.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사업을 벌이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렸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이지함이 능력이 많고 백성들의 신망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다시 불러 아산 현감으로 임명하였지요.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이재함은 고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었답니다. 아산 고을 백성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한 농부가 나서며 말했지요. 전임 현감은 임금님께 숭어를 진상한다며 백성들에게 돌아가며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아 바치게 했답니다. 백성들은 모두 이 일로 고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함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과감하게 숭어 양어장을 흙으로 메워버렸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어장 자리를 농토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임금에게 올리는 물품을 없애고 백성들의 농산물을 늘린다는 것은 조선시대 이재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혁 조치였답니다. 한편 아산 고을에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재함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거린청을 만들어 그곳에 묵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게만 하지 않고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고 대장간 일을 배우게 하였지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물건을 장터에 팔아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이지함은 보릿 고개 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는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으며 자신의 봉급을 털어 아랫사람을 도와주었지요. 우리 고을 사또는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분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이잖아. 고을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재함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였답니다. 하지만 이재함은 안타깝게도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던 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친척상을 당한 것처럼 몹시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을 속인 암행어사. 앞으로 보름 동안은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련님이라고 부르거라. 암행어사 홍우거는 삼룡이에게 일렀지요. 그는 함경도 지방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집에 들르기로 하였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계셨지요. 암행어사 따라다니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거지 노릇이나 하고. 삼룡이는 여간 불만이 아니었어요. 홍우거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모처럼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가는 길이었지요. 어머니는 홍어사를 반갑게 맞았답니다. 후거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홍어사가 과거 시험에 떨어져 떠돌다가 돌아온 줄 알고 위로하였어요. 네 몸이 이렇게 성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내년이 또 있질 않느냐? 삼룡아, 인사드려라. 어머니 한양에서 만난 아이인데 마음이 착하여 데려왔습니다. 잘하였어.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아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홍어사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참고 있었지요. 삼룡아, 여기에 있는 동안 머슴살이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와서 머슴을 살란 말입니까? 하라면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요? 삼룡이가 어찌 홍어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삼룡이가 투정을 부린다는 것을 홍어사가 모를 리 없었답니다. 홍어사는 한 입이라도 주려 어머니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삼룡이를 이웃집에 머슴을 살게 하려고 하였지요.
홍어사는 삼룡이를 데리고 선녀네로 갔답니다. 선녀는 홍어사와 정혼한 사이였어요. 홍어사의 할아버지와 선녀네 할아버지가 가깝게 지내며 사돈을 맺자고 하여 이루어진 정혼이었지요. 그런데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선녀 아버지가 한양을 들락거리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권세 있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어 그 덕에 벼슬을 해볼까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셨어요. 도련님이 오셨어요. 선녀의 몸종인 갓난이가 호들갑을 떨며 선녀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선녀는 홍어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어요. 과거에 낙방하였으니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어사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선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지요. 면목이 없습니다. 몸성이 들어왔으면 됐네. 나이도 아직 있고 내년이 있질 않나. 홍어사는 바깥에 있는 삼룡이를 불러 소개하였지요. 저 한양에서 집도 부모도 없는 총각을 데려왔는데 세경은 필요 없으니 데리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똑똑하고 건강하군 그래. 선녀 어머니는 삼룡이를 마음에 들어 하였어요. 갓난아, 삼룡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거라. 그리고 아씨를 좀 들라 하거라. 조금 있자 갓난이가 선녀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선녀의 어머니는 홍어사와 선녀에게 그간 사정을 이야기하였답니다. 이를 말이 있어서 그런다네. 우리 선녀와 자네와는 할아버지 때부터 정혼을 약속한 사이라 사돈 간이나 다름없이 대해왔네. 그런데 바깥 양반이 요즘 부쩍 한양 출입이 잦아지며 새도 있는 집안의 사위를 보겠다고 그러니 이 점을 알아두게나. 홍어사는 몹시 마음이 언짢았어요.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간 홍어사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하니 선녀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선녀는 삼룡이를 통하여 홍어사에게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지요. 삼룡이를 본 홍어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너 벌써 쫓겨난 것이야? 쫓겨나긴요. 아씨께서 뒷동산에서 만나고 싶으시답니다요. 지금 빨리요. 알았다. 지금 가자꾸나. 뒷동산은 바람이 차게 불었지요. 전에 늘 만나고 나던 큰 밤나무 아래의 선녀는 갓난이와 함께 이미 와 있었답니다. 홍어사가 다가가자 갓난이는 자리를 피했지요. 절 멀리 하시는 모양이지요. 오셔도 제게 기별을 주지 않으시고요. 선녀의 말에는 찬바람이 일었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오. 당신 아버님이 권세 있는 집안을 좋아하시니 어디 내 꼴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소? 그러니 열심히 글 공부를 하셔서 내년에는 꼭 급제를 하시면 되잖아요. 도련님이 한양에 가신 동안 제가 얼마나 빌었는지 아세요? 홍어사의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답니다. 내가 오해를 했나 보오. 낭자의 마음이 변한 줄 알았소. 변하긴요. 어머니도 당신을 싫어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극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님이 한양에 너무 자주 드나드셔서 불안해요. 이러다가 언제 시집을 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 보구려. 좋은 수가 있겠지. 홍어사의 마음은 선녀의 마음보다 더 무거웠답니다. 다음날 점심때가 되자 한양에 갔던 선녀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돌아왔지요. 한양에 갔던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권세 높은 대감집과 사돈을 맺다니요. 선녀의 아버지는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갔답니다. 이리 오너라. 선녀의 아버지는 마치 대감이 된 것처럼 대문 앞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랑채에 있던 삼룡이가 뛰어나갔지요. 뉘신지요? 어허, 이놈아, 문 열어라. 뉘시라고 전할까요? 선녀의 아버지는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고 대문을 보았어요. 분명히 자신의 집인데 안에서 못 듣던 목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대감이 왔다고 일러라. 삼룡이가 뛰어들어가 안방에 일렀답니다. 한양에서 온 대감이라니. 선녀 어머니는 삼룡이와 함께 대문으로 갔지요. 영감도원, 이제 망령까지 들었구려. 대감은 웬 대감? 어허, 이 사람 보게. 내가 대감 집에서 사주를 받아왔단 말이야. 그러니 나도 이제 대감이지. 어서 선녀를 좀 오라고 해. 그 말을 들은 선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하였지요. 혼인 날짜까지 받았으니 싫든 좋든 혼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선녀는 몸이 불편하다며 얼른 자기 방으로 갔답니다. 나도 이젠 벼락 감투가 떨어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영감의 큰 소리에 선녀의 어머니는 아무 내색을 않고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에게 물었지요. 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이라니 내 딸을 잘 봐달라고 인사를 좀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 얼마냐고요? 쌀 100가마니. 뭐라고요? 뭐가 많다고 그래. 거기에 비단 20피를 더 주기로 했지. 당신이 미쳤어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뇌물을 주며 시집을 보낸단 말입니까? 어허, 모르는 소리. 그만한 새도 있는 집으로 딸을 보내면서 그만큼도 안 쓰나? 그건 그렇고 아까 그 놈은 누구야? 홍도령이 데리고 온 머슴이에요. 아니, 홍도령이 왔단 말이야. 왜 그리 놀라시죠? 내 사위 할 땐 언제고? 제 놈이 급제를 못하였으니 이제 끝장 아닌가? 남편의 말에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같은 시간 홍어사는 늘어지게 잠을 자고 아버지 묘소에 인사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네 장인어른이 한양에서 오셨단다. 어서 인사를 드리러 가렴.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스레 하였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지요. 영감, 홍도령이 인사 왔어요. 없다고 그래. 없긴요. 대돌 위에 신발이 있는데요. 홍어사는 일부러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가 안방 문을 열었답니다. 그제야 선녀 아버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장인어른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요. 난 자네 같은 사위를 둔 적이 없네. 금년엔 급제를 못하였지만 내년엔 할까 합니다.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내년이야? 홍어사는 그만 속이 뒤틀렸어요. 한양에 있는 사위감 될 대감 자제분은 급제를 하였습니까? 아니, 그 집하고 자네 집이 어떻게 같은가? 홍어사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였지요. 세도를 얻으시려고 나를 파시는군요. 선녀의 아버지는 덜컥 화를 내었어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홍어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아마 뜨거운 눈물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게 뻔하였지요. 이를 지켜본 삼룡이의 마음은 아팠답니다. 하마터면 이놈 어사 또 날있게 무슨 행패냐 하고 달려들 뻔하였지요. 영감을 언젠간 단단히 골려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속이 안 좋은 탓인지 선녀 아버지는 새벽까지 변소를 자주 들락거렸답니다. 삼룡이는 선녀 아버지의 행동을 살피다가 얼른 변소로 들어갔지요. 그는 안에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으로 살짝 빠져나왔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고 변소로 갔지요. 세상 없이 급한데 변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답니다. 양반 체면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아이고 오배야. 안에 누가 있어? 어이 나오라니까. 선녀 아버지는 엉덩이를 쑥 빼고 계속 동동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부르륵 설사가 쏟아져 나왔지요. 선녀 아버지는 어기적거리며 사랑채로 들어갔답니다. 때를 기다리던 삼룡이가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부엌에는 갓난이가 아침을 지으려고 새벽같이 나와 있었답니다. 갓난아, 사랑채에서 영감 마님이 부르셔. 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로 닦으며 사랑채로 달려갔어요. 영감 마님 부르셨습니까? 인기척이 없자 갓난이는 방문을 덜컥 열었답니다. 해그머니나. 갓난이는 문을 열어둔 채 마당으로 냅다 도망쳤지요. 웬 호들갑이야. 갓난이는 마침 영감을 찾으러 마당에 나온 선녀 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답니다. 마님, 사랑채에. 사랑채로 간 선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선녀 아버지가 허리춤을 움켜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게 났답니다. 영감, 이 어찌 망령입니까? 이 소문은 집 안팎으로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딸 자식을 팔아 권세를 얻으려다 천벌을 받아 망령이 들었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저러나 선녀는 몸이 달아 안절부절하지 못했답니다. 혼인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홍도령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며칠 후 아침부터 선녀네 집은 시장반이었답니다. 사돈 집에 쌀과 비단을 가지고 가는 날이었지요. 삼룡이와 하인들은 마차에 쌀을 싣고 있었답니다. 쌀이 100가만이나 되니 마차도 꽤 되었지요. 한양길을 잘 아는 삼룡이가 길잡이가 되어 마차 행렬을 이끌고 선녀 아버지와 같이 가기로 하였답니다. 이 소식을 삼룡이에게 들은 홍어사는 마차 행렬보다 앞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지요. 마차 일행은 마침내 한강이 보이는 말죽 거리로 접어들었답니다. 마침 저녁 무렵이라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하였지요. 선녀 아버지와 마부들이 골아 떨어지자 삼룡이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막으로
쌀 5 가마니를 몰래 싣고 갔지요. 그러고는 쌀을 모두 쏟아 놓은 다음 비어있는 쌀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넣었답니다. 그것들을 다시 마차에 실었지요. 일을 끝마친 삼룡이는 일행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쌀 가마니를 바꿔치기 한 일은 이미 홍어사와 짜고 일부러 한 일이었답니다. 일행은 다음 날 한양 대감 집에 도착하였지요.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사돈이라는 말에 선녀 아버지는 그저 싱글벙글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술상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였어요. 대감마님, 하인이 급하게 아뢰었답니다. 저 쌀가마니 가운데 모래와 자갈이 5 가마니나 있습니다요. 사돈,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녀 아버지는 다급하게 삼룡이를 불렀답니다. 쌀가마니를 잘 지키랬는데 어찌된 일이야?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 바꿔치기 한 모양입니다. 에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 그렇게 잘 지키라고 하였는데. 대감이 달려나와 애써 말렸지요. 여기는 싸움질 하는 데가 아니오. 그러니 어서 안으로 듭시다. 선녀 아버지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대감은 은근 위로하는 척하며 말을 꺼내었지요. 걱정 마시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2배로 다시 가져다 주면 될 게 아니오. 2배라니요. 선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엿새 걸리질 않소. 그러니 5 가마니 잃은 것을 다시 주면 되지 않소. 그간 이자를 쳐서 10 가마니는 받아야지. 그제야 선녀 아버지는 후회를 하였답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대감이라 할지라도 저런 날도둑 같은 집안에 곱게 기른 딸 자식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사실 선녀의 아버지는 벌써 서너 차례 이 집에 왔지만 장차 사위가 될 아들 녀석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답니다. 소문에는 술주정뱅이의 망난이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대감인데 행여 그럴 리가 없겠거니 하였지요. 그런데 이 대감의 행동을 보니 자식 놈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삼룡이는 사랑채에서 쉬는 척을 하다가 불이 나게 말죽거리 주막으로 갔답니다. 날이 벌써 오셨군요. 입 조심하라는데도. 홍어사는 삼룡이와 바람을 날리며 이 대감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삼룡이가 묵고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홍어사는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삼룡아, 어서 내려가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홍어사는 문을 열었지요. 아니,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웬일이긴요, 장인어른. 이 집이 바로 친구의 친구 집이 아닙니까? 장인어른이라니. 난 자네 같은 사위를 둔 일이 없네. 아, 참 그러시지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대감 마님이라는 걸 잠시 잊었지 뭡니까? 홍어사는 남이 들어라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선녀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문을 닫고 얼른 그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 홍어사는 삼룡이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였지요. 점심때가 되자 이 대감이 선녀 아버지가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와 재촉을 하였지요. 쌀 가지러 안 가시오. 삼룡이란 녀석이 안 보여서요. 저희 집 종놈입니다. 하인을
데려가게요. 그 아이는 인질로 놔두고 우리 집 애를 데려가시오. 갔다가 안 오면 사람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괜히 시간만 더 들잖소. 이대감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맡긴 것을 찾는 것처럼 말하였지요. 인질이라니요. 대감께서 쌀을 맡기신 겁니까? 선녀 아버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였답니다.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쌀은 그때부터 우리 집 것이 아니오. 사기꾼 중의 왕 사기꾼이었지요. 쌀을 가져올 것이오. 안 가져올 것이오.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소.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이대감이 더욱 큰 소리를 쳤답니다. 선녀 아버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대로 하시오. 더 이상 못 가져오겠소. 이런 망나니가 다 있나. 얘들아, 어서 이 영감을 광에 가두어라. 세상에 이런 기가 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홍 어사는 이러한 일을 처음부터 모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소문대로군. 홍 어사는 미리 한양에 올라와 이대감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답니다. 이대감은 자식과의 혼인을 미끼로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짓을 일삼으며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한 집에서는 억울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홍 어사는 삼룡이를 데리고 이대감 집을 나섰지요. 그날 저녁 포졸들이 무장을 한 채 이대감 집으로 몰려왔답니다. 문을 열거라. 포도청에서 왔느니라. 예, 포도청에서요. 하인이 안채로 달려가 이 대감에게 아뢰었어요. 대감은 거드름을 떨며 밖으로 나갔지요. 한편 광에 갇힌 선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포도대장이 직접 나와 소리를 쳤답니다. 고얀 놈을 잡으러 왔다. 그러자 포졸들이 대감을 묶으려 하였지요. 사람을 잘못 보았다니까. 범인은 광에 있소. 어허,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어서 저 대감도 아닌 대감을 묶어라. 그리고 광에 갇힌 분을 정중하게 모셔오너라. 포도대장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자 포졸들이 발버둥 치는 대감을 오랏줄로 묶었지요. 대감은 소리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였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는 것이야? 그때 다른 포졸들이 광에서 선녀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답니다. 얘들아, 이분은 장차 어사또 나리의 장인이 되실 분이니 정중히 모시거라. 어사또의 장인이 될 분이라니요. 선녀 아버지는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았답니다. 사위될 사람은 과거에 낙방을 했는데 재산 축낼 일이 또 있는 게 아니여? 선녀 아버지는 지레 겁이 나서 엎드려 아뢰었지요.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어사또 사위를 둔 적이 없습니다. 어사또라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요? 우린 잘 모르는 일이니 어서 타시오. 억지로 떠밀려 가만은 탔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포도청에 와서도 이대감은 큰 소리를 치고 선녀 아버지는 기가 팍 죽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홍어사는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포도대장은 이 사람이 분명 장인이 될 사람이냐고 홍어사에게 확인을 하였지요. 천안서 온 쇠님은 고개를 드시오. 선녀 아버지는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었답니다. 이때 홍어사는 장인 앞으로 나아갔지요. 장인어른, 접니다. 아니, 어쩐 일로 여기에 온 것이야? 너도 무슨 잘못이 있어 잡혀온 개로구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을 차린 선녀 아버지는
진심으로 홍어사를 걱정해 주었답니다. 잘못이 있어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이분이 당신을 구해준 것이오. 포도 대장의 말에 선녀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포도 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바로 어사또나리오. 나라 일을 하는 몸이기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오. 사기꾼 대감을 어사또나리께서 손수 재판을 하라는 상감마마의 어명이 있었사옵니다. 포도 대장의 말에 선녀 아버지는 그제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홍어사의 두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동안 내 잘못이 많았네. 장인어른, 이젠 사위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선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잠깐, 그때였어요. 삼룡이가 다가오며 선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자넨 무슨 일인가? 그래, 어서 말해보게. 갓난이는 제 색시 감이 옵니다. 갑자기 포도청 안은 웃음 바다가 되었답니다. 그 뒤 홍어사와 선녀는 혼인을 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